안녕 친구들.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요? 저녁도 잘 챙겨 먹었어요? 오늘도 날씨 많이 추웠는데 밖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밖에서 많이 계시는 분들은 뭐 발열조끼나 좀 따뜻한 거 입고 지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거리 조금만 걸어 다녀도 뭐 손발이 꽁꽁 얼 것 같은데 밖에서 장시간 일하시고 그런 분들은 진짜 추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운 데서 또 일하면 몸도 꽁꽁 얼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내복도 껴입고 최대한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따뜻한 차 같은 것도 마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좀 녹이고 또 그렇게 뭐 몸 녹일 수 있는 그런 뭐 잠깐 쉬어가는 공간들 그런 것도 있으면 활용도 잘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스스로 몸도 잘 챙기고 그러면서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어서 또 책 읽어드릴게요. 믿음을 개발하는 방법. 믿음에는 자기 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생각이나 상상력 이런 것들이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다.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을 다룬 장에서 제안한 지침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이 확신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확신에 의거해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할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자신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 의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13가지 성공 원칙들을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감정 혹은 사고 한 축인 느낌은 생각에 활력과 생명력, 행동력을 안겨준다. 믿음과 사랑, 성애에 대한 감정은 어떤 사고 자극과 결합되면 더 큰 행동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어떤 생각이든 감정, 그러니까 느낌, 믿음, 자기 능력에 대한 완벽한 믿음과 결합되면 그 즉시 그것과 동등한 물리적 형태로 바뀌게 된다. 애석하게도 믿음만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잠재의식을 통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진짜 긍정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감정.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게 현실 세계로 이루어지니까.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불편해합니다. 그 범죄 상황을 지속하게 되면 점차 익숙해지고 그걸 견뎌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마침내 그것을 수용하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게 되지요. 부정적인 생각 역시 충분히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마침내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잠재의식은 가급적이면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물리적 형태로 바뀐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운을 탓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불리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해 자신이 가난뱅이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불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불운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의 선택을 받아 물리적 형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어떤 열망이든 잠재의식에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리적 혹은 재화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 혹은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물리적 등가물로 변환된다. 믿음이 명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실행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통해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들의 잠재의식을 속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속임수를 현실로 이루려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미 소유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하라.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가졌다는 그런 행복한 마음들을 느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잠재의식에 다시 새롭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시키고 이런 것들이요. 현대의 동기부여 이론 중에 잠재의식은 무엇이 현실이고 생생한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연구는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선수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 자유투 연습을 했다. 각 팀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침을 받고 팀별로 따로 연습했다. 한 팀은 매일 골대에 자유투를 던지는 연습을 하게 했다. 두 번째 팀은 연습하지 않고 심지어 농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세 번째 팀 역시 연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대신 매일같이 골을 넣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연상하는 연습을 하게 했다. 실험이 끝나고 세 팀의 기량을 다시 측정했다. 연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팀은 기량이 감소했다. 연습을 매일 한 팀은 뚜렷하게 기량이 향상되었다. 실제 연습 대신 상상 연습을 했던 팀은 매일 연습한 팀과 똑같은 수준으로 기량이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보면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대회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반드시 우승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우승한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 부분에 적용시켜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힐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잠재의식에 확실한 아이디어를 심어주면 잠재의식이 그 아이디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확실한 아이디어다.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변에 그게 먹힐까 하는 의구심이 달라붙어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의심도 함께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서로를 모요하는 메시지들을 함께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다. 잠재의식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투입되는 정보가 지닌 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감정적이냐에 따라 반응한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감정이 정신을 지배하게 하라. 자신에 대한 믿음은 지침을 읽는 것만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해했다면 이제 이론을 적용할 때다. 실험하고 연습하여 자신이 잠재의식에 지시하는 것과 믿음을 결합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잠재의식에 그렇게 지시하면 잠재의식이 즉시 지시를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이다.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의 정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 만들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니라고 설파한다. 하지만 어떤 신조나 종교적 믿음을 지니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닐 수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믿음이란 자기 암시가 만들어내는 정신상태라는 사실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제 자신에게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일구게 하는 원칙을 쉽게 설명하려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고 사고 자극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이 말을 2번, 3번, 4번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믿음은 자기 암시를 통해 불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다. 또한 과학이 분석할 수 없는 기적과 수수께끼의 토대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고를 영적인 것으로 바꾼다. 믿음은 무한 지성의 힘을 이끌어내고 끌어내고 사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기 암시의 마법.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들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어떤 감정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생각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계속 번식한다. 작은 씨앗 한 톨은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정신도 지속적이고도 지배적인 생각에 부합하여 자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친척을 집으로 초대하는 주인과 같다. 친척들은 스스로 힘을 더해가고 점점 성장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요한 동기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 읽으라고 한 것이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신감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자기 암시 원칙으로 극복하고 용기로 바꿔나갈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의 무기고에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부족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쓸 수 있다. 자신감 선언. 1. 내게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게 행동해 가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 2. 지배적인 생각은 외적으로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점차 물리적 현실로 바뀐다. 따라서 매일 30분씩 집중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려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음속에 분명한 심리적 형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3. 자기 암시의 원칙을 따르면 그 어떤 열망이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침내는 목표를 달성할 실용적인 수단을 찾아내게 된다. 따라서 나는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서 자신감을 개발할 것이다. 4. 인생의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쓴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자신감을 갖출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5.
부와 지위는 진정성과 공정함 위에 세워진 것이라야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힘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여 성공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할 것이다. 나 역시 기꺼이 그들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증오, 질투, 부러움, 이기심, 회의적인 생각을 버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할 것이다. 신뢰하게 할 것이다. 나 역시 그들과 나 자신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서에 서명하고 이를 기억하고 매일 한 번씩 반복해 읽고 이 선서를 완전히 믿을 것이다. 그 믿음이 내 사고와 행동에 점차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자주적이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선서는 심리학자들이 자기 암시라고 부르는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다. 건설적으로 사용한다면 성공으로 나아가는 검증된 기법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하면 너무나 쉽게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 선서에는 무척이나 의미심장한 진실이 담겨 있다. 패배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가난하고 비참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점이다. 자기암시 원칙은 부정적인 생각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사고 자극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그에 걸맞은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재앙.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작동한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믿음에서 촉발된 생각뿐만 아니라 공포에서 촉발된 생각 역시 실현한다. 전기는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되면 생활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자기암시의 법칙 역시 우리를 평화롭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비참과 실패,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우리가 자기 암시에 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사용하면 뭐 요리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진짜 그런 필요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도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의 악기, 아름다운 악기라고 표현을 하면 그 악기의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생각, 마음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잖아요. 또 이 내면에 가진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뭐 이렇게 혀로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독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항상 강조하는 말 가장 먼저 듣는 건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가장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자신에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잠재의식에 그 생각들이 단단히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단단해진다. 자기 능력을 확신하면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마음 일부가 무한 지성에 가 닿을 수 있게 된다. 무한 지성이 작동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의식 역시 그 믿음에 저항하지 않게 된다. 의식이 저항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이 창조적인 생각들을 의식으로 보내기가 더욱 쉬워진다. 인생에서 믿음의 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번에는 믿기가 더욱 쉬워진다. 바람이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듯이 자기 암시의 법칙 역시 생각이라는 돛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주기도 하고 아래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다음 시에는 상상치 못한 성취로
이끌어주는 자기암시의 법칙이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서 강조된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시인이 품은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시도도 못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성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신에게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신이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강한 자, 꾀바른 자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 빠르든 늦든 마침내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월터 D. 믿음의 힘에 관한 증거를 보고 싶다면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이 이뤄낸 성취를 보면 된다. 그 목록의 가장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기독교 근간은 믿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 위대한 힘의 의미를 곡해하는지 차치하자. 그리스도 가르침과 행한 업적, 기적으로 설명되는 모든 일은 믿음이다. 기적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불리는 마음가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일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척이나 놀라운 사례다. 간디는 누구보다 크나큰 잠재력을 발휘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힘으로 여겨지는 수단, 그러니까 돈, 전함, 군인, 전리품 같은 것은 전혀 없는데도 힘을 지니고 있었다. 대신 그에게는 믿음 원칙을 이해하고 이영명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간디는 이영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합치되도록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했다. 믿음이 아니고서야 지구상은 어떤 힘이 있도록 할까? 아이디어 하나로 불을 일구는 법. 이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1900년대 US 스틸사가 설립된 이야기를 살펴보자. 먼저 US 스틸사는 찰스 M. 슈와브 상상력을 통해 아이디어 형태로 탄생했다. 두 번째로 슈와브는 이 아이디어에 믿음을 결합시켰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를 물리적, 재화적 실체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네 번째,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향한 그 유명한 연설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다섯째, 그는 꾸준하게 계획을 따랐으며 계획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확고한 결단을 계속 떠올렸다. 여섯째, 성공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으로 성공할 채비를 마쳤다. 막대한 부를 어떻게 이룩하는지 궁금하다면 US 스틸사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실마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이야기가 그 의구심을 지워줄 것이다. US 스틸사의 이야기 역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성공 원칙들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다. 아이디어의 힘에 관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존 로웰이 뉴욕 월드 텔레그램에 기고한 것이다. 다음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찰스 M. 슈와브는 카네기 철강회사 회장 앤드류 카네기의 오른팔로 불린 인물이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왕이라 불리며 미국 철강 생산량의 25%를 좌우한 회사의 회장으로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 JP 모건은 월스트리트의 힘있는 은행가로 20세기 초 미국의 주요 기업 대부분의 재정을 좌지우지했다. 20세기 초 경제, 상업, 산업 분야는 불과 100여 명의 인물들이 지배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미 전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관계되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들은 그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뉴욕 월드 텔레그램지의 독자라면 잘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을 때 발생하는 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대 수많은 신문 기사에서 사용되던 거친 글쓰기 방식의 멋진 예이기도 하다. 10억 달러를 얻어낸 연설 1900년 12월 12일 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호들 80여 명이 5번가에 위치한 유니버시티 클럽 연회장에 모여 있었다. 서부 출신의 한 젊은이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 중 자신이 미국 산업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이 연회는 제이 에드워드 시먼스와 찰스 스튜어트 스미스가 얼마 전 피츠버그를 방문했을 때 찰스 M. 슈와브의 후한 접대를 받은 데 대한 답례로 열린 것이었다. 이 38살의 철강업자가 동부로 오자 동부 재계에 소개해 주려고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이들은 그가 만찬 자리에서 서두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뉴욕 사람들은 배를 채우고 나면 연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테니 철강업자들, 외교관들, 제조업자들을 지루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15분에서 20분대로 예의 바르게 연설하고 자리를 뜨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슈와브 오른쪽에 앉은 존 피어폰트 모건조차도 귀족적인 예의를 갖춰 자리만 채우려고 만찬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특별히 기사화할 것은 없는 자리였다. 두 명의 주최자와 대단한 초대객들은 평소처럼 코스 요리를 즐겼다. 대화는 적었고 다들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슈와브는 머난거 힐라의 은행에서 경력을 쌓은 주식 중개인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만찬이 끝나기 전에 재계의 거물인 모건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USA 스틸사가 잉태되었다. 찰스 슈와브가 그날 만찬 자리에서 했던 연설이 기록으로 남겨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역사가들은 통탄할지도 모른다.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슈와브를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 경구들과 재치 있는 말과 가득한 편안한 연설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미뤄두고라도 이 연설은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참석자들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연설은 90분이나 이어졌지만 식사가 끝난 뒤에도 참석자들은 슈와브 주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건은 연설을 창가로 끌고 가서 높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 다리를 달랑거리면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슈와브 매력이 마술을 부리긴 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철강업계 확장에 관한 정교하고도 깔끔한 그 계획이었다. 당시에는 비스킷, 철사, 철근, 설탕, 고무, 위스키, 석유, 풍선껌 회사들이 기업 합병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건에게 엉성한 철강업계 트러스트 계획안을 들고 와 관심을 끌려고 애쓰던 상황이었다. 당시 미국의 신생 기업들 중 많은 수가 무척이나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급속한 확장에 투입하는 자금이 커지면서 막대한 채무를 짊어지고 있었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물가 하락에 맞서야 했다. 파산 직전의 일은 사업체들도 많았다. 많은 기업에 있어서 탈출구는 관련 산업군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손을 잡는 것, 즉 트러스트, 협동조합이었다. 트러스트는 1890년에 통과된 셔먼 반 트러스트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산업들을 독점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고 트러스트가 안 된다면 그 비슷한 것이라도 만들려고 했다. 트러스트를 세울 대기업에 필요한 것은 현금이었다. 효율적으로 산업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회사들을 가급적 많이 사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JP 모건은 이런 인수합병 작업에 필요한 돈을 대줄 은행가였다. 투기꾼인 존 W. 게이츠도 트러스트와 관련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지만 모건은 그를 믿지 않았다. 시카고 주식거래소 중개인인 빌과 짐은 크래커 제조 회사와 트러스트를 결합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전적이 있었다. 신실한 척하는 시골 변호사 엘버트 H. 게리도 그 일을 구상했지만 큰 인상을 주진 못했다. 그런데 슈와브 웅변은 JP 모건을 사로잡았다.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무척이나 대담한 금전적 약속을 확실하게 상상한 덕분이었다. 슈와브 이전까지도 이 프로젝트는 일확천금을 노리던 헛된 망상으로 여겨졌다. 수많은 작은 기업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던 회사들이 경제적 매력에 이끌려 거대하고 독점적인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일은 이미 한 세대 전부터 있었다. 업계의 무법자 존 W. 게이츠 계책으로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아메리칸 스트랜드 와이어사가 설립되었고 게이츠는 모건과 손을 잡고 페더럴 스틸사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앤드류 카네기의 거대한 트러스트 조직, 다시 말해 53개의 파트너사가 연합해 운영되는 수직 구조의 트러스트 조합에 비하면 어떤 조직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었다. 다른 조직들이 핵심 사업을 통합하려고 했지만 모두 합쳐봐야 카네기 조직에는 이자국도 내지 못할 것이었다. 모건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았다. 노회한 괴짜 스코틀랜드인인 카네기 역시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방직 공장에서 주당 1.2달러를 받으면서 실 감는 일을 하다가 전신을 전달하는 사원 일을 하게 되었다. 그가 미국 실업계의 거물이 될 준비는 이때부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네기는 전신을 보내는 방법을 독학으로 터득했고 펜실베니아 철도회장의 개인 비서이자 전신 기사 자리를 얻어냈다. 오래지 않아 피츠버그 지부 감독관이 되었고 이 일로 철도 차량 제조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될 풀먼의 초기 투자자가 되었다. 풀먼에 대한 투자와 몇 차례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카네기는 사업을 일으킬 자본을 손에 넣게 되었다. 남북전쟁 막바지 무렵 카네기는 철도업계를 떠나서 기차 철교 교량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는 다른 철강소를 지배할 힘을 얻었고 용광로에 공급할 탄정과 광석을 운송할 선박과 철도를 소유하게 되었다. 카네기의 수직적 통합 구조와 최신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최저가의 최상금 철을 납품했다. 철강 가격을 톤당 14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낮춘 것이다. 1899년에 카네기 스틸은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의 25%를 담당했다. 중소철강 제품 제조사들은 카네기 회사와 경쟁할 수 없었고 그래서 JP 모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건은 자금을 지원하고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을 한데 모았다. 이들의 계약에는 카네기사에서 원자재를 사지 않을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카네기는 중소연합회사들의 연합에 밀려나지 않았다. 오히려 철강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인수하거나 설립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카네기는 모건이 결집한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잠식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놀라고 분노했다. 그 시도가 무척이나 대담해지자 카네기는 혈압이 치솟다 못해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다. 그는 경쟁사가 운영하는 모든 공장을 똑같이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때까지는 철사, 파이프, 철근, 철판에는 관심이 없었다.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원자재인 철강을 납품하는 데 만족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슈아브와 함께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슈아브 연설에서 모건은 트러스트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았다. 카네기의 트러스트를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트러스트가 아니었다. 사과가 빠진 사과 파이인 셈이었다. 1990년 12월 12일 밤 슈아브는 연설에서 화가 나지는 않았지만 카네기의 제국을 모건의 그늘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철강 산업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철강 산업을 효율적으로 재편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문을 특화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공장들을 정리하여 이익 창출에 집중하고 원자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체계를 경제적으로 일원화하고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요지였다. 더 나아가 슈아브는 관습적으로 노력질하는 노회한 기업들에 대해 언급했다. 슈아브는 이들의 목적은 독점 기업을 만들어 가격을 올리고 높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형태를 진심으로 비난했다. 모든 분야에서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르짖던 시대에 이런 시스템은 시장을 제약할 뿐이었다. 철강 가격을 낮추면 그 어느 시기보다 시장이 확장될 것이다. 철강 소비량이 많아지면 시장이 생겨나고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을 수 있다. 사실 슈아브는 깨닫지 못했지만 현대의 대량 생산 전략을 주창한 셈이었다. 그날 밤까지만 해도 모건은 카네기가 경쟁 트러스트 회사를 설립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테고 카네기는 회사 주식을 팔아서 그 자본을 확보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슈아브는 카네기가 모건의 트러스트에 대항하기 위해 월스트리트로 가서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업체를 매각하는데 더 구미가 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었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또 적용할 만한 그 어떤 부분들을 잘 찾아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친구들이 가진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부분과 연결해서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친구들 생활 속에서 반드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져서 이런 것들이 또 물질 세계로 연결되고 친구들 삶에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래요.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성공한 모습을 얼마나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가. 10년이나 이 회사에 근무했는데 승진이나 연봉 상승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게 문제가 있나 봐요. 존과 처음 만난 날 그는 씁쓸하게 신세를 한탄했다. 존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패를 부추기는 잠재의식이 패턴이 있고 그러한 부정적인 패턴이 그를 실패로 몰아간 걸 알았다. 나는 부족해. 승진해서 항상 밀리지. 언젠가 직장을 잃어버릴 거고 징크스는 따라다니겠지. 그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관했다. 존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약은 자책과 자기 비난이었다. 자책과 자기 비난은 활력과 열정, 에너지, 올바른 판단력을 빼앗아가서 결국 한 사람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지게 한다. 나는 부족해. 승진해서 항상 밀리지.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은 잠재의식에 그렇게 하라고 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말을 뱉은 대로 원하는 일에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는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가 정해진다. 잠재의식은 흙과 같아서 좋든 나쁘든 모든 종류의 씨앗을 품고 싹이 틀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한다. 이게 장기적으로 참석하는 이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이유일까요? 조는 물음에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거절당하는 장면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렸고 무시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신이 나서서 좋은 일이 생기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과거를 잊고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퇴짜당한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데요. 과거의 일을 그냥 묻는 것보다 과거와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더 좋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성공과 승리, 성취, 승진에 관해 생각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내가 진심을 담아 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려고 할 때마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미래를 상기시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고 지금 여기에서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확언할 것이다. 조는 과거의 실망과 실패라는 마음의 짐을 미래로 가져가는 게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인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는 것은 온종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 지치고 피로해진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책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음 후 학원을 통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했다. 성공은 내 것입니다. 조화는 내 것입니다. 승진도 내 것입니다. 이로써 조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던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그 부정적인 생각 패턴은 건설적인 사고 습관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잠재의식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하는 간단한 기법을 가르쳐줬다. 조는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승진을 축하하면서 격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의를 집중하고 몸을 이완시키며 마음의 렌즈를 아내에게 집중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선명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마음속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상사에게 칭찬도 받았고 연봉이 1만 달러나 올랐어. 정말 멋지지 않아? 그는 아내의 반응을 상상했다.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환하게 웃는 표정과 행복에 겨운 몸짓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였다. 영화처럼 그 마음속에 재생되던 생생한 이미지는 일종의 삼투 현상에 의해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이동했다. 몇 주 후 조는 다시 나를 찾았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역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정신의 영화 기법이 정말 효과가 있네요. 마음이 작동하는 법을 배운 조는 일상적인 사고 패턴과 정신의 영화가 잠재의식의 층을 뚫고 내부로 파고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음의 영화가 잠재의식의 능력을 활성화해 소원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걸 알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구하는 선한 것을 받을 것이다. 조는 명예와 인정, 승진, 연봉 인상을 받으리라고 굳게 믿었고 믿는 대로 됐다. 이제 조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고 열정이 넘친다. 눈에서 빛이 나고 목소리 톤도 바뀌었다.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침착함이 묻어난다. 고객을 위해 마음속에 불을 그리다. 자산관리사로 일하는 친구 이야기다. 그는 고객들의 재산을 늘려주는데 온 관심을 쏟았다. 그 결과 성공적인 자산관리사가 되었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비법은 아주 간단했다. 사무실에 가기 전에 그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이완시켰다. 그리고 고객 한 명 한 명이 정말 좋은 주식을 샀다면서 그 현명하고 탁월한 판단을 칭찬하는 상상을 했다.
상상 속의 대화와 드라마 만드는 작업을 규칙적으로 했고 그 드라마를 심리적인 믿음의 형태로 잠재의식에 심어 놓았다. 일하다 쉴 때도 자산관리사는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를 다시 떠올려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많은 고객의 재산을 늘려주었고 자신의 조언을 따랐다가 손해를 본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주관적인 마음에 구현된 내용은 객관적인 세계에 객관적인 세계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지가 발전한다. 정신의 영화를 자주 상영하고 마음속 스크린에 이미지를 자주 투영하는 습관을 들이자.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는 선명해지고 일종의 습관으로 변할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본 내면의 영화는 밖으로 드러난다. 친구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엄청 많이 추웠죠. 엄청 많이 추웠는데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친구들 항상 엄청 많이 보고 싶고 오늘도 또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추우니까 뭐 손발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오늘 고생한 손한테도 뭐 핸드크림도 발라주고 좋은 향기 나는 것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도 좋은 향도 선물해주고 좀 편안하게 뭐 아로마 향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베개 같은 데도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그런 좋은 생각, 좋은 감정으로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잠재의식이 현재의식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잠재의식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결과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그 이뤄내려고 하는 것들이 선한 방향으로 갔을 때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눈앞의 이득만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그럴 방법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보고 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사사로운 욕심은 정말 그냥 이득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뿐이지 언젠가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멀리 보고 전체적인 부분을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애정 어린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항상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고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과 같지 않고 내가 슬프면 다른 사람도 슬프고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들도 아프고 또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이렇게 감정들은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잘 때 따뜻하게 자요. 이불도 잘 덮고 여기까지 포근하게 덮고 자면 좋겠다. 따뜻하게 자야지 좀 더 이런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긴장하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좀 몸이 개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뭐 따뜻한 물로 이렇게 근육들 이완시켜주면 근육들도 고맙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서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잠자리에 들 때 잘 자요. 다 편안하게. 굿나잇. 안녕.